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임시구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임시구제제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항고소송에서 도대체 가처분이라는 게 허용이 되는 거냐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자,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파트에서는 행정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면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제도가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그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고소송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집행정지 제도가 있는 거고, 더 이상 민사집행법의 다른 임시구제제도 보전처분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가 있는 거하고 민사집행법상의 다른 보전처분을 또 준용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집행정지도 가능하고 이 민사집행법상의 다른 보전처분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제도가 아예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항고소송에서와 같은 논리가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죠?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 제도만 인정이 되고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논거가 뭐냐면은 항고소송에 집행정지 제도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만 적용이 되고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한 거다라고 해석해서 그렇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민사집행법이 준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사집행법상에 있는 보전처분제도는 모두 다 고스란히 당사자 소송에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당사자 소송에서 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있는 거는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 제도 외에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가처분이 가능하냐에 포커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테마다. 자, 일단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보전처분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금전에 해당하는 금전 청구에 해당하는 보전처분이 가압류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금전 청구 이외에 다른 계제물에 대한 거는 이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 제도가 있는데, 일단 항고소송에서는 금전과 관계가 없으니까 가압류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가압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만이 문제가 되는 건데,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중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그죠? 소극적인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이 바로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것이 항고소송에서 허용되는 거냐? 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쟁점을 좁히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제도만 규정해 놓고 있고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리고 행정소송법 8조 제2항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준용된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항고소송에 관해서는 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제도를
집행정지에 대한 특칙으로서 집행정지제도로 뒀기 때문에 더 이상 민사집행법상의 보전 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보전 처분 제도가 준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안 되죠. 항고소송에서만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고, 특히나 가처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과연 항고소송에서 허용이 될 것이냐가 주된 논점이다. 그럼 판례가 도대체 왜 그러면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냐, 판례가. 그러니까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제도는 배제된다 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판결문의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에 대한 판결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까 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라고만 써 있어요. 그건 이유가 아니죠. 그냥 결론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어떻게 법이 돼 있었냐면은,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달라졌는데 개정되기 전에 일본의 행정사건 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었냐면은, 이 항고소송에 관해서 집행정지제도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칙의 장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가처분이 배제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항고소송은 집행정지만 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195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가 그 제정 당시에 국회 의사록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항고소송에는 집행정지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민사집행법상, 그때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은 없었어요. 민사소송법에 민사집행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에 법무부 장관 조진만 씨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Why not이에요. 집행정지도 되고 가처분제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따라서 입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처분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이상하게 형성이 돼서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추론으로 그러면 결국 일본 판례에 영향을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준용이라는 거는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 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통 거부처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한 사람이 신청이 인용되는 것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판례 설명할 때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그러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사실은 신청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 의사시험 국가고시 반려처분
시험원서 반려처분과 같은 경우에 일단 시험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라면은 일단은 체류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소극적인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게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의 양면이겠죠. 그래서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논거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 나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잘못 형성된 거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근데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판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판례는 집행정지만 인정이 되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다라고 이해를 일단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입법론은 그럼 어떠냐? 입법론은 뭐 이구동성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입법론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이 돼야 되고 또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도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전 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은 이 가처분 제도가 도입될 거라는 것은 뭐 불문가치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행정심판은 어떠냐?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임시처분 제도가 있죠. 그 임시처분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가처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임시처분 제도가 있고요. 행정소송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처분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가처분이 사실상 만족적인 가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을 의미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단행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선취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겠죠.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그럼 주로 어느 때 활용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아야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번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때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때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당사자 소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한 민사상의 가처분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어드밴스된 이야기이고 민사집행법상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죠? B라는 사람한테 영업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 영업은 허가업이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영업 양도를 했는데 B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A가 자꾸 C한테 이중 양도를 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B가 할 수 있는 가처분은 뭐예요? 양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죠? 민사집행법 안 배우셨죠? 여러분들 민사집행법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지만 실제 사건의 또 상당수가 그 보존처분이에요. 가압류 가처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B가 법원에다가, 그죠? 양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그죠? 영업양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채권자가 되고, 또는 얘가 신청인이 되고, 얘가 피신청인이 돼서, 그죠?
신청 취지 1번이 뭐겠어요? A는 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양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도를 하는데 이거 허가비니까 행정청에게 C한테 양도하려면 행정청에게 이 허가를 다시 받게 해주거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영업상 지위의 승계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처분이 되려면 그 B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A는 제3자에게 뭐 이 영업을 양도하면 아니 된다가 1번이 되고 2번이 뭐예요? 만약에 예컨대 이게 성북구청이라고 하면 성북구청장은 그죠? 이 영업 양도의 지위 승계를 수리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하면 완벽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신청 취지 2번은 사실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일환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그 가처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례는 이런 식의 민사상 가처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어드밴스 돼서 아주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번에 신청 취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1번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번만 되는 거고 신청인은 뭐 B가 되고 피신청은 A가 된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취지가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이 A는 제3자에게 어떠한 영업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처분이 일어났는데 덧붙여서 행정청은 영업지 허가자 지위의 승계를 해줘서는 아니 된다. 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소관청으로 해서 송달시키는 거죠.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사실상 송달을 시켜준다. 라는 실무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그 가처분 결정문을 소관청에 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무례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대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실무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행정법상의 임시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의 심리라고 함은 법원이 소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 자료,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심리라고 해요. 이 심리에 대해서 헌법에도 몇 개의 규정이 있는데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도 심리에 관한 원칙들이 있죠.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민사소송법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요. 행정소송에서도 이 헌법상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의 기본 원칙들의 고스란히 다 준용이 되죠. 준용이 되는데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더 이 직권주의가 가미가 돼 있다. 이 정도가 특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리의 진행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먼저 처분권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처분권주의라는 게 뭐예요?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소송 절차의 종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지, 소장을 제출해야지 소송이 개시가 되고요. 그죠?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종료가 되고요. 그죠? 예.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지 증거 조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론주의하고 처분권주의를 헷갈려 하거든요. 그죠? 변론주의는 뭐예요?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얘기죠. 증거 수집이나 이 사실의 증명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거죠. 법원이 주도하면은 직권탐지주의라고 하고, 그죠? 당사자가 주도하면은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죠. 뭐 이미 민사소송법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직권탐지주의라는 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원님이, 그죠? 분쟁 당사자들을 그 동원 마당에 불러서, 그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님이 다 설명 듣고 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서 증거도 다 수집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직권탐지주의에 가깝고요. 그죠? 복싱 경기에서, 그죠? 심판이 불리한 사람을 대신해서 때려주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복싱 경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서로 막 공방을 펼친 다음에 결론이 나죠? 예, 그러면은 그게 변론주의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제도냐? 뭐 민사소송법을 먼저 배우셔서 뭐 당연히 변론주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뭘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직권탐지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론주의가 더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영민식 재판은 변론주의에 가깝지만 독일이나 대륙법계 계통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컨대 증인신문을 한단 말이죠. 증인신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사재판에서 먼저 뭐 신청한 사람이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고 법원에서 보충신문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 재판을 관찰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걔네는 먼저 재판부가 다 물어봐요.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양쪽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혹시 뭐 더 추가할 거 있냐고. 없지 뭐. 판사가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변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좀 편향된 사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삼심제도에 대한 신화가 있거든요. 당연히 삼심제도가 헌법사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헌법에는 삼심제도에 대해서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최종심이 대법원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심제도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지금 민사소송법이 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변론주의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뭐예요? 일단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 첫 번째 원칙이죠. 그죠? 당사자가 이거 필기하시면 저는 굉장히 서운한데 이거는 민사소송법 얘기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변론주의 제1원칙은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죠. 두 번째는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무조건 진리인 거죠. 그렇잖아요. 자백한 거는 그냥 사실인 거죠. 판사의 머릿속에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고요. 재판은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겠네. 이거 너무 기초적인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사실을 가지고 재판할 것 같죠? 아니죠. 재판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원고가 짜준 시나리오하고 피고가 짜준 시나리오를 판사가 들어보고서 손을 들어주는 거죠. 실제 사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제 사실은 오로지 하느님만 아는 거죠. 원고하고 피고하고 땅하고 하늘만 알아요. 판사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사실을. 판사가 어떻게 실제 사실을 알아요?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판사가 아는 사실은 시나리오만 아는 거죠. 가상의 사실만 아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판사는 실제 사실을 알지 못해요. 실제 사실은 원고하고 피고하고 하늘하고 땅밖에 몰라요. 자, 변론주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사실은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변론주의 두 번째 원칙,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그것이 비록 현실하고 다를지언정,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거죠. 변론주의 세 번째,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재판에 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특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일반인들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1인 시위할 것 같아요? 자기는 다 아는데 판사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이런데 판사가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판사가 아는 게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판사는 원고가 써준 시나리오만 아는 거죠. 그 판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의 현실과 실제 현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판사가 아는 가상의 현실과 실제 현실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후진적인 재판제도를 갖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신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판사는 그저 인간일 뿐인 거고 그저 증거법칙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할 뿐인 것이지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지 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도 생각이 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생각하에서 항상 재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목 놓아서 현실만 얘기한 실제 현실이 이렇다라고만 울부짖어도 좋은 소송 전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법 26조에 직권주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행정소송법 26조가 있는데 이거 행정소송법 26조대로라면 이거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소송법 26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이잖아요. 이거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다만 이제 보충적으로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다라는 직권심리가 가미돼 있다. 그래서 가미설, 직권심리주의 가미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은 보통의 경우에 변론주의가 작동 안 하죠. 소송 요건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변론주의가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처분권주의가 작동 안 되죠. 직권조사 사항이잖아요. 소송 요건은. 그 다음에 변론주의가 작동 안 하고 직권탐지주의가 작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작동되면은 고도의 공익성이 높은 그런 소송 요건이겠죠. 뭐가 있냐면 제소기간하고 전치 절차의 준수 여부, 처분의 존재 여부 이런 것은 직권조사 사항이면서 직권탐지주의가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권조사하고 직권탐지주의가 지금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요거는 처분권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 직권조사이고요. 그죠? 변론주의에 대응하는 게 직권탐지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헷갈리죠? 직권조사는 뭐고 또 직권탐지는 또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처분권주의는 또 뭐 변론주의는 뭐냐? 이거 다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잡혔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본안에서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본안에서는 아까 이 행정소송법 26조가 있고 게다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직권주의가 작동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례는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다만 행정소송법 26조 때문에 직권주의가 가미됐을 뿐이다 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한 예외를 부분적으로 인정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이에요.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송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기록상 나타나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명백히 하고 설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부가 되시면, 판사가 되시면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판사가 되면은 이제 민사재판에서 얘기해요. 제 경험담입니다. 이게 피고가 내자만 얘기하면은 사건이 종결이 돼요. 내자만 얘기하면. 판사도 엄청 편합니다. 그 내자만 좀 얘기해 줬으면 죽어도 안 해요. 그 내자라는 얘기를. 그 내자가 뭐겠어요? 소멸시효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면은 어이구 변론 종결합니다 하고서 판결을 쓸 수 있는데 그 내자를 얘기를 안 해요. 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소멸시효에 가는 거는. 그렇지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힌트를 줄 수는 없죠. 그거 힌트 주면 난리 납니다. 힌트 줄 수 없잖아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일건 기록에 현출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 차이에 불과한 것 같아요. 판례의 태도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증거조사입니다. 증거조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테마가 아까 얘기했던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자백의 구속력. 자백은 다툼 없는 사실이죠. 원고하고 피고가 서로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주요 사실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아는 사실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사자가요, 그냥 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실제 없었어요. 실제 없었는데 그냥 있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가상의 시나리오만 아는 거잖아요.
있었는지 알 수 없죠. 있었는지 알 수 있는지는 하늘하고 땅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예컨대 몇 월 며칠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사실은 판사는 무조건 매매가 있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 그게 바로 자백의 구속력입니다. 실제로 없었어도 있는 거죠. 실제로 없었어도. 그러면 자백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동의해야 되는 거죠. 자백의 취소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자백의 제3자의 어떤 형사상 처벌 받아 마땅한 행위. 예컨대 뭐 뒤에서 칼을 들이댔다거나 뭐 아니면은 자백 안 하면은 네 아들을 뭐 납치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을 입증할 때. 이럴 때 자백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느 바보가 자백의 취소를 동의해 주겠습니까? 또 어느 바보가 어느 바보는 아니죠. 그 형사상 처벌받은 행위로 자백을 강요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백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번 자백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판을 하실 때 자백할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자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원고가 뭐 매매 사실을 주장한 피고가 뭐 매매한 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자백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백하기를 바라죠. 왜냐면 일단 불필요한 가지들을 빨리빨리 치고 싶잖아요. 논점만 남기고 싶은, 쟁점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쟁점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은연중에 자백을 강요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강요 많이 했어요. 근데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백을 해도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잘 빨리빨리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판부의 의도를 따라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쟁점만 달랑 남게 되잖아요. 대세에 지장 없는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 쟁점만 도드라지게 돼서 서로 변론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 자백해 놓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백의 대상은 주요 사실이고요.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유일한 예가 있죠. 서증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 민사소송에서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증명 책임의 문제예요. 자, 재판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뭐 소송법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소송법처럼 단순한 논리가 없어요. 소송처럼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소송이라는 거는 그냥 대전제, 그죠? 소전제, 포선제. 포선. 그죠? 이게 다 들어가요. 자, 민사소송을 예를 들어볼까요? 계약의 내용과 그 해석. 그죠? 실제 사실. 포사 OX.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사건, 헌법사건 어때요? 헌법. 위헌법률 심사라고 하더라고요. 대전제가 뭐예요? 헌법 조항과 그 해석. 그죠? 소전제는 뭐예요? 법률. 포성은 뭐예요? 위헌? 위헌 아님. 쉽죠? 어려워요? 뭐 고차적인 뭐 변증법적 뭐 논리학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얘기했던 3단도법이에요. 아주 쉬워요. 행정사건은 뭐예요?
대전제가 행정법률이죠. 법률 조항과 그 해석. 소전제가 40. OX.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죠? 맞죠, 뭐. 단순해요, 재판이라는 거는. 정반합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고차원적인 논리학이 아니에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했던 2000년 전 논리 그대로예요. 형식 논리예요. 대전제, 소전제, 포섭. 네? 자, 법률 요건이 있어요. 이런 요건이 있는데 어떤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부정될 수가 있죠. 그죠? 사실이 인정이 되면 원고가 승소하고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원고가 패소한다. 이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치자고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사건이. 사실이 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은 재판하기 쉽죠. 증거가 없어도 변론의 전취지로라도 사실이 있다 없다가 확정이 되면 재판은 너무 쉽죠. 법률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전제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사실이 확정이 안 돼요. 진위 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진위 불명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증명이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간주해야 돼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간주할 거예요? 안 됐다고 간주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판사는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지면 사실이 증명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지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겠지. 거기에 따라서 A라는 판사를 만나면은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고 B라는 판사를 만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진위불명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놔야겠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증명책임. 그걸 증명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보통의 경우에 증명책임은 누가 져요? 보통의 경우에 증명책임은? 왜 모르는 척하죠? 민사소송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증명책임은 누가 집니까? 원고가 지죠. 정말 몰라서 이렇게 벙어리로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그냥 뭐 교수가 돼갖고 저런 걸 질문해? 하면서 지금 벙어리로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보통의 경우에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지죠.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B는 A는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B는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지리산 천안봉 꼭대기에서 둘이서 단둘이서 만나서 그렇게 했고 마침 갖고 있던 현금으로 그렇게 줘서 예금도 추적도 안 되고 증인도 아무도 없어요. 계약서도 안 써놨어요. 차용증도 안 썼어요. 그러면 돈 빌려준 거예요? 안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야? 안 빌려준 거야? 아하, 대답 안 하겠다. 김철영. 빌려준 거예요? 안 빌려준 거예요? 어? 빌려줬다고? 아, 이거 민사소송법 정말 문제네, 이거.
안 빌려준 거죠. 판사 머릿속에는 안 빌려준 걸로 입력이 돼야 되죠. 기각이죠. 자, 빌려줬어요. 자, 피고도 빌려준 건 인정해요. 근데 피고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변제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영수증도 안 써놓고 지대산 천안봉에서 주머니 속에 있던 100만 원 였다 하면서 변제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판사가 관상을 봐서 변론의 전치지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둘 다 사기꾼 같아요. 변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원고 승소죠. 자,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원고는 주장을 해요. 피고도 100만 원 빌려줬다고 대답을, 빌려준 건 맞는, 빌려받은 건 맞는데 그거는 제3자를 속이기 위해서 둘이서 그냥 한 것처럼 짠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원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짰는지 안 짰는지.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안 짠 거죠. 내가 맨 먼저 얘기한 거를 뭐라고 불러요? 권리? 근거 사실. 두 번째 얘기한 거 변제는 뭡니까? 권리? 소멸 사실. 마지막으로 한 건 뭐예요? 권리? 저지. 사실. 이렇게 미리미리 정해놓는 거를 법률요건 분류설.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얘기죠? 다시 들어보니까. 네? 자, 그럼 행정소송은 어떠냐? 행정소송도 기본적으로 민사소송하고 같은 증명책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사건에서는 몇 가지 좀 독특한 점들이 있다. 민사사건하고 다르게.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권리 주장자가, 그죠? 주장자가 증명 책임도 지는 거죠. 그죠? 성북구청장이요. 성북구청장이 어떤 안암식당 주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자, 권리 주장자는 안암식당 주인이에요? 성북구청장이에요? 안암식당 주인입니까? 성북구청장입니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다. 너 영업정지 2개월 동안, 너 영업 2개월 동안 하지 말아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북구청장이죠. 성북구청장은 원고예요, 피고예요? 네? 피고죠. 아까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였는데? 이래서 행정소송이 헷갈리는 거죠. 똑같은 논리인데 뒤집어졌거든요. 똑같은 논리인데. 똑같이 권리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데 똑같은 논리인데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고 행정소송에서는 보통 피고가 되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자꾸 헷갈리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성북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리 주장자는 A예요, 성북구청장이에요? A죠. A가 건축하고 싶은 거잖아요. 건축가 권리를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북구청장이 안 받아줬죠. 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다시 원고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죠. 이게 이해가 돼야지 됩니다. 이게 그 행정소송의 증명 책임의 대전제예요. 알겠죠?
자, 그럼 구체적인 경우로 가봅시다. 자, 366페이지입니다. 자, 침입적 행정의 적법성은 아까 그 논리대로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주장하는 자니까 처분청이 증명 책임을 지는 거죠. 맞죠? 자, 각종 사회보장급부 청구예요. 거기에 대한 거부 처분입니다. 그 급부를 청구한 사람이 원고죠. 신청인이고.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데 급부 청구권에 장애 사유가 있다거나 뭐 예컨대 사회보장 이미 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피고가 다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과세처분은 그 성격이 침입적 행정행위잖아요. 그렇다면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지나요? 피고죠. 그런데 조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증거에 대한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원고한테 있는 경우가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법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정 규정도 많아요.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률상의 추정이 되면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처분이 적법하다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 아니다는 거부 처분이든 뭐든 상관없이 법치주의 원리상 당연히 행정청이 자기가 한 행위가 행정절차에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라는 게 판례인데 저는 좀 요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거는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서 위법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에서 지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하여간 판례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자, 무효 사유가 있다 없다도 판례는 그죠? 판례는 하자가 있다라는 거고는 뭐 처분청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만은 무효 사유까지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고가 무효 사유다라는 증명 책임을 원고가 져야 된다라는 게 판례인데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효냐 취소냐는 그냥 판단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사실의 문제, 인정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죠. 일단 여러분들은 판례에 따라서 일단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기록 제출 명령제도가 있어요. 민사소송법에는 뭐예요? 문서 제출 명령제도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에서는 물론 민사소송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제도도 인정이 되지만 적용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으면은 행정심판 기록 전반을 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제도인데 그러면은 민사소송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하고 뭐가 다르냐? 행정심판의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출을 받을 수 있어서 행정심판 기록에 관한 한은 더 포괄적으로 더 비공식적인 문서까지 내부 문서까지 다 제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